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무한 참사,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국적 항공기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난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연말 됐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상황인데 탄핵 정국에 이어서 이런 항공기 사건까지 겹겹이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또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시장 오늘 참여하셨을 것 같습니다. 개장 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고 특히나 지난 금요일에 달러 대 원화의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빨간 동그라미를 켜내는 업종들이 꽤나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출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다라는 것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오늘 장 전에는 사실 오늘 코스피가 2,400선을 다시 한번 하회하면서 저점을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요. 2,400선으로 내려가면 금방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코스피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2,390선까지 저점을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이 하락하는 업종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많고요. 종목 수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장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 가깝게 상승세, 코스닥은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코스닥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강한 이유는요. 바로 제약 바이오 덕분입니다.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들인데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빨간 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3에서 5%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보안법이 2025년에는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2025년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일주일 새 2,000% 오르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지난 금요일장에서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조류독감 쪽도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테마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테마 쪽, 정체 테마 쪽도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방산 쪽, 드론 쪽, 철도 쪽, 그리고 초전도체 쪽도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은 단 2개인데 전선, 그리고 조선 눈에 띕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냈던 업종만이 오늘 시장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좀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참사 여러분들 아마 어제 보시고 다들 좀 가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서 충돌을 했고 어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81명의 승객이 탑승을 했고 2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참사인데요. 동일 기종이 또 오늘 아침에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정비 환경이 열악했다라는 이러한 평가들이 기존부터 좀 있었다라는 증언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버드 스트라이크가 현재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앞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와 관련돼서 이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슈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만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들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가 됐던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737-80, 800 기종인데 우리나라에 한 101대 정도, 101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39대 그리고 TA항공이 한 27대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7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도 8%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인 AK홀딩스, 애경산업과 함께 오늘 급락세 연출을 하고 있는데 AK홀딩스가 거의 9% 가까운 급락세에 보이면서 둘 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올랐다가 이내 반락하면서 2.8%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EM코리아는 항공사 부품 관련주인데 예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여기서 생산하는 항공기의 랜딩 기어 쪽이 좀 부각이 된 흐름들이 있어서 관련 이슈 생각해보면 왜 뛰는지 알 것 같고요. 올해 장중에 22%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현재는 그래도 6%대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행 수요 관련주에는 이제 하나투어 대표적이겠죠. 오늘 2%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네,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면 강한 쪽에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 쪽인데요. 겨울이 되면 난방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이 계절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일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을 중단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 다 끝나갈 시점이 됐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수송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일 오후 2시부터 수송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스 수출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렇게 천연가스로 취한 이익으로 전쟁 자금을 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쪽 그리고 글로벌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쪽은 아마 유럽이 될 것 같은데 유럽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먼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미국 등과 같은 글로벌적으로 앞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체 중단할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상승세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관련 ETF도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어떤 것들 있고 현재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 준비를 했는데요. GSE와 한국석유는 4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 이 중앙에너비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는 특별한 코멘트를 할 부분이 별로 없지만 GSE 같은 경우에는 그 경남 지역 도시가스 공급 업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대성에너지는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경유, LPG 유통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엔터 쪽으로는 2025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작 편수가 많아질수록 미디어 관련주는 주가가 상승 흐름을 띠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트리거 포인트가 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인데요. 성적표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개되자마자는 사실 혹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야기가 정체되어 있다라면서 시즌 1에는 굉장히 참신한 스토리라인이 있었는데 스토리 2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적표를 보니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93개국에서 이 세계 TV쇼 부문에서
1위를 지켜냈다고 하는데요. 시즌 1과는 확실히 속도가 좀 다릅니다.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10위권에 들어선 바 있습니다. 사실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입소문이 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성적표를 좀 괜찮게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2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세계 TV쇼 부분에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고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황동혁 감독은 시즌 3가 2보다도 더 좋다. 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앞으로도 넷플릭스 안에서 중요한 컨텐츠로 계속해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나 2024년에는 오징어 게임 2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작 편수가 전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미디어 엔터 쪽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도 좀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2025년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미디어 쪽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 더 많은 콘텐츠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3거래 연속 급락세가 좀 심했었는데요. 오늘 4거래 만에 반등 나오는데 기술적 수준의 소폭의 반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은 하한가로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로 있고 23% 이상 지분율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전거래일에 하한가 갔었고요. 오늘 8%대 반등세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지 윅 스튜디오도 25% 넘는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1.4% 소폭 반등 수준, 쇼박스가 7거래 만에 반등하지만 1.88% 반등 수준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는요 오르긴 하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이 준 음봉의 흐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후장까지 이런 상승폭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악재 이슈들이 많습니다만은 전체 지수만 봤을 때, 시장만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양시장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데일리온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 오늘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사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시장, 특히나 미증시가 흔들렸던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개장 직후 좀 빠르게 반등하면서 양 시장 지금 상승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나페일의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 국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도 역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인데요. 이들이 매매했던 종목 중에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 연초 대비해서 낙폭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장 막판에 종가 매매에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가 매매에서 던져서 순식간에 차익을 꽤 크게 보는 분들이 많죠.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재미있게 투자를 좀 해왔었는데요. 이런 종목은 일종의 로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초 대비해서 낙폭이 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이런 똑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날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장이 대부분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상승 피로감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그러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페일에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납니다. 그 윈도우 드레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국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25베이스포인트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FRB가 최소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은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경제를 보여줄 겁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물론 변수는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말하는 보편 관세라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도 하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은 기술주 주도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양자 컴퓨터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기술, 올해는 2024년은 인공지능 AI가 지배했던 한 해였다면 내년은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 발전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고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닷컴 버블 같은 현상이 미국에서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때는 굴뚝주들은 죽을 쓰고 이 기술주들이 계속 시장을 견인해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는데요. 내년이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은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 시장도 많은 변화를 보여줄 것이고 우리 시장도 그의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다음 달 20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0 행정부가 이제 다시 이제 집권하게 된다면 그걸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인데 힘을 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가운데서도 어떠한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내년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 어떤 걸로 꼽으셨을까요?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정치적인 테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이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지금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 들어가서 탄핵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180일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소폭 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외국인들은 팔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밀어 올려졌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시험대에 두고 물론 이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도 이 선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유류 관련주들이 석유와 가스주 관련주들이 오르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수입 물가가 다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건 국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지금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정치인 테마주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이재명 테마주나 우원식 테마주나 이런 정치인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테마 바람을 타고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길게 보시는 건 위험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특정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이러한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든다면 정책 테마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럴 때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테마 바람이 불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테마주에서 오리엔탈 전공이나 오리엔탈 바이오, 그다음에 형제 엘리트 같은 것들, 그리고 우원식 테마주로 코어롱 모빌리티나 뱅크웨어 글로벌, 효성 OMB 같은 종목들이 그동안 잘 움직여 왔는데 이들 종목들은 테마 바람을 타는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서 정책의 뒷받침에서 기업 실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시장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굴뚝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오프닝부터 좀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조선주가 우리 시장을 좀 가장 크게 이끌었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선주 내년에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 조선주들이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이 배를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는 대형 배들만 수주합니다. 네. 그만큼 고부가 지선이기도 하고요. 이 비싼 배들을 이렇게 큰 배들을 수주하다 보니 이 업종의 호황과 불황 사이에 한 2년에 3년 정도의 터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황이 되면 2년에 3년 동안 주가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은 긴 템포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선주 하면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있지만 이들 회사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실적이 좋아지고 이들이 그 달러 베이스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2, 3년 동안 달러를 가장 많이 버는 회사들이 될 가능성이 크죠. 특히나 내년에 그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부과를 해서 전기전자와 또 자동차 같은 반도체 같은 기존에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 조선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 마린솔루션, 케이프 같은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건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 2대 주주가 KKR이라는 사업펀드인데 여기가 2대 주주로서 갖고 있는 지분들을 주가가 오르면 블록딜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블록딜로 매각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시장에 소화된 그런 물량들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도 잘 이용하시면서 이 조선주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지금 올해 들어서 하반기 갈수록 지속적으로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수주에 대한 소식도 이제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조선주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 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사실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만 봤을 때 시장을 좀 이끌었다는 게 조선주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주말 사이 미증시에서 또 다시 양자컴 관련 기업들 불꽃을 쏘아 올렸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훈풍 이어지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만 한지 모멘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양자 컴퓨터라도 양자 기술 분야가 좀 다릅니다. 네. 그 미국은 양자 컴퓨터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투자되고 있고 연구 인력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이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를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그동안 그 미국이 이러한 인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H1 비자를 굉장히 강화하고 이러한 인재들을 계속 받아들이겠다고, 즉 이런 기술 이민들을 권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우리는 양자 암호 보안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하는 것은 대기업인 통신 서비스 업체들, SK텔레콤과 KT, LG, U+ 같은 통신 기술주들, 서비스주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양자 암호 보안에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로나 드림시큐리티, 한컴위드 같은 업체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로 같은 경우는 SKT의 양자 암호 보안 동맹에 참여하고 있고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증을 받은 양자 기술 상용화에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도 온 디바이스 AI 사업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양자 보안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보안에 관련된 종목들을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또 유엔에서 내년을 양자의 해로 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관련 종목군들이 좀 시세를 돌아가면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한 3종목 정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약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공약주 3가지 섹터 중에 있을까요? 네. 어떤 맞습니다. 섹터일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장비 이 시장을 업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통신 장비에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에 유망해질 것이죠. 왜냐하면 주가도 워낙 바닥이에요. 바닥이다 보니 이런 종목들이 새로운 기술을 갖고 지금 당장은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적자를 네.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적도 개선하면서 양자 기술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로 같은 업체들은 우리로, 통신 네. 장비 쪽에 들어가는 업체인데요. 광통신망, 광분배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양자암호 통신에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SK텔레콤의 양자암호 보안 그 컨소시엄인 퀀텀 얼라이언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자암호 보안 기술 시장이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그 성장 과실을 따먹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 우리로의 최대주주인 인피온이 보호예수 예전에 2년 전에 유상지자에서 자사주로 그러니까 유상지자를 통해서 그 보유하게 된 지분들에 대해서 보호예수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우리로에 대한 경영권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 인피온 측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 같은 경우는 매수가 1,400원, 손절가 1,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정도로 길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 우리로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이 시간을 꾸려가고 있는데 파트너님,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저희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뭐 투자 포인트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올해 마지막 방송일인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에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시장에 분명히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러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더 늘려가시면 향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펀더멘탈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을 준 시장에서 V자 반등을 위해서 충분히 큰 수익을 연초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올 1년 동안 시장을 대비하실 때 연초에 수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시장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산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시청자분들과 채팅창에서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내년 V자 반등의 기회를 잘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권창일님께서 그렇다면 내년에 어떠한 섹터의 흐름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럼 내년 증시 우리가 초에 좀 볼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네. 이제 그 내년에 충격이 1분기 때 있다면 이게 아마 1,500원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1,500원을 넘겼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과거 보시면 수출주도형 수출 기업들은 대부분 그 1,500원이라는 가격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은 한두 분기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는 굉장히 올라갈지 몰라도 수출 주도형 그 경제 구조에서 수출 기업들은 대규모로 흑자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올해 주가 많이 하락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전기전자나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트럼프가 미국 시장에서 이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좀 있지만 그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1월 달 이후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동차 이야기에 저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그 달러가 강세인 게 수출주에는 당연히 좋을 텐데 어쨌든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고 그게 다 대출이고 달러로 대출을 받는 거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상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달러 부채가 많은 게 이제 네. 항공사들인데요.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해외에서 사들일 때 네. 대부분 달러를 이제 이 매달 얼마큼 내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달러 네. 부채를 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 변동되면 굉장히 그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커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다 갚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 가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차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자 비담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긴 템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년의 대응 방법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수치로 표현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사람에게 체감 경기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에 대한 기대를 조사해서 점수로 나타낸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매달 약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이 지수를 계산합니다. 질문 내용은 주로 가계 수입, 소비 지출, 경제 전망 등에 대한 건데요. 이를 종합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비 심리는 경제의 큰 축이기 때문이죠. 소비는 경제의 세 주체, 정부, 기업, 가계 중 가계가 주로 담당하는 경제활동입니다. 만약 소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생산도, 분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민간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 소비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측하고 앞으로의 경기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점이 100입니다. 만약 100보다 크다면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가 많이 낮아졌다면 사람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 기업은 앞으로의 판매 전략을 세우고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개인도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소비,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무엇인지 이해되셨나요?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요. 발표되면 이데일리 TV가 꼭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함께 먼저 짚고 갈 텐데요. 오늘 일본 쪽은 약간 빠집니다. 0.7% 하락하면서 니케이 지수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상해 종합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도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워낙 또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나마 한국 증시가 오늘 시장을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오늘도 시장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석지연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오늘은 카이노스 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를 현재 턴 기업이고요. 보니까 글로벌 투자기관에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도 법차손 비율이 이제 50%를 넘어갔다면은 사실 관리 종목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그거 좀 비켜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이제 법인세 차감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법차손이라고 하죠. 이 비율이 올해는 40%를 기록해서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해갈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인데요. 아직 4분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자본금 규모는 이제 모르지만 회사 측은 연말 기준 자본금이 한 255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카이노스의 올해 3분기 누적 법차손 규모가 약 8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잘하면 이제 4분기에는 100억 원대 초반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법차손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법차손 규모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 경우 이제 단순 계산하면 그 법차손 비율이 5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했습니다. 2021년 111%, 2022년 53%, 2023년 96%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회사의 3년간 법차손 규모도 150억에서 160억 원대를 계속해서 기록해왔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가 100억 원대 초반으로 줄었고 또 자본금이 이제 늘어나면서 비율이 40%대로 내려갈 수 있게 된 거죠. 한국거래소는 법차손 발생 요건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해당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 특례 상장으로 그 법차손 유예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주어졌는데 그 유예 기간이 2022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차손 요건이 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50%를 각각 초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2024년 올해도 50% 초과하면 3년간 2회 이상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특례 상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법차손 비율과 관련된 규정을 받는 게 2022년에 끝났고 2022년, 2023년 이렇게 3년부터 네,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관리 종목 지정으로부터는 피해간 상황입니다. 네. 자금 조달과 관련된 모멘텀이 또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5천만 달러 규모와 관련해서 자금 조달이 논의 중이다라는 네.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받은 것은 전체 목표액 가운데서 일부 금액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투자 설명회에서 미국의 4-5곳 글로벌 투자기관이랑 투자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총 목표액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올해 1,500에서 2천만 달러 정도 받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받은 건 16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계산하면 한 1,130만 달러 수준이니까 올해 받기로 한 1,500에서 2천만 달러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내년 상반기까지 3천만 달러를 이제 추가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달 23일 날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글로벌 기관 쉬론 글로벌 그룹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유엔 산하 기관의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기관입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5천만 달러 전체 총 규모액으로 봤을 때는 1,13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20%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내년에 추가로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사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고,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돈이 의미 있는 곳에 쏟아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금 조달에 이제 자신하는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파킨슨병의 근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근원 치료제의 임상 과정 중 일부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봤더니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따르면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KM819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PET 이미징 분석, 그러니까 CT로 이제 뇌를 찍었고 또 그 파킨슨병의 환자들의 어떤 운동 평가 지수, 이제 행동 평가 지수를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체크를 해서 종합한 그 결과표를 봤더니 이 치료제가 CT 이미지랑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 지표 모두 이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그 진행이 좀 느리게 진행이 됐고 심지어는 일부 이렇게 멈춰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카이노스 메드의 후보 물질을 투약한 이 환자들 사이에서요. 그래서 이번 투자를 결정한 시론 글로벌 그룹도 이제 카이노스 메드가 보유한 비즈니스적 가치 그리고 향후 독보적인 전망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힘입어서 내년 초에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임상 2상 MSA라고 다계통 위축증 임상과 그리고 파킨슨병 미국 임상을 이제 내년 중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MSA 다계통 위축증 임상의 경우에는 보니까는 회사가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 좀 들어볼까요? 네네. 다계통 위축증은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일단 이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결심한 배경 중 하나는 파킨슨병보다 다계통 위축증의 임상 결과가 조금 빨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이랑 병의 진행이라던가 약물 투여는 거의 동일한데 이 다계통 위축증이 임상 결과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어서 이번 임상을 진행을 한 거고 지난 8월에 이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하다가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일부 환자들한테서 간 이상 반응이 이제 나왔기 때문인데 임상 가이드라인상 간 효소 염증 수치가 이제 정상치보다 3배 정도 높게 나올 경우 바로 임상을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 효소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통해서 바로 조절이 가능을 한 부분이라 회사 측에서는 이게 엄청 중대한 그 안전성 이슈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간 수치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임상도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이제 환자한테 약을 투여하다가 중단을 해도 한 1, 2주 정도 또는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투여를 해야 이게 약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 약을 투여하다가 중단한 환자들이 이제 7개월 동안 방치된 채로 있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임상을 다시 진행하면 과연 그 임상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국이랑 카이노스 메드랑 이렇게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임상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임상 2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2상을 다시 한다는 계획이고 그런데 이제 앞단에 이제 기존에 진행했던 임상 한 6개월 정도의 임상치가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아깝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 거죠.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본 결과
PT 이미징 분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운동 기능 장애 수준을 검사하는 어떤 행동 평가 지표 등을 봤더니 이제 모두 도파민 세포 감소를 낮추고 그리고 병의 진행을 느리게 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더라. 이런 결론을 낸 거죠. 참고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뇌 속에 도파민 세포를 만드는 그 전구 세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해서 이제 도파민 세포가 더 이상 뇌에서 나오지 않아서 운동신경 등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병을 말하는 건데, 카이노스 매드의 약물을 투여했더니 모두 도파민 세포 감소를 이제 낮추는 경향성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은 임상을 중간에 이제 중단을 했는데 중단을 함으로써 오히려 데이터를 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자금이 좀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약물이 어떠한 점에서 또 경쟁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M819는 그 파킨슨병 주범으로 알려진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그 단백질을 조절하는 그 약간 상위 개념의 그 파푸원 단백질을 타깃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들은 그 알파 시누클레인을 타깃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 시누클레인을 타깃해서 개발된 약물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중에서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병의 진행을 좀 낮춘다거나 아예 이렇게 증상을 없애는 근원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런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이노스 매드 측에서는 그러면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을 좀 한 단계 상위에서 조절하는 단백질을 그걸 공략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점에서 이제 이 약물의 개발을 시작한 거고, 그 알파 시누클레인의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단백질 개념의 이름이 이제 파푸원입니다. 이제 이 파푸원으로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카이노스 매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요. 만약에 이 파푸원 치료제가 나온다면 이제 기존에 없던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이제 계열 내 최초 약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열 내 최초 약물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시장의 그 한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먹고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없던 약을 근원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카이노스 매드의 약물이 좀 경쟁력이 있다, 차별화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카이노스 매드 앞으로의 이제 뭐 임상 상황 같은 것들 여러분들 뉴스플로우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기업입니다. 젠큐릭스 관련 뉴스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보니까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전에 3거래일 전에 26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27일에도 보니까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2,215원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형성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소폭 빠지면서 3% 가깝게 하락세 2,1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짚고 갈 텐데 보니까는 자회사 매각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좀 요동을 쳤습니다. 관련된 사안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오전에 한 제가 9시쯤 봤을 때는 5%대 상승률을 맞아요.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급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회사 나노바이오 라이프를 56억 원에 양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이제 환호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젠큐릭스도 법차손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법차손 비율이 169.1%였는데 올해 3분기에도 112%로 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차손이 50%를 초과하면 이제 그 다음 해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달 22일 자회사인 나노바이오 라이프의 44억 원의 현물 출자까지 진행을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회사한테 계속 이렇게 좀 이제 대여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이제 불만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나노 바이오 라이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였다면 젠큐릭스가 계속해서 좀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노바이오라이프 같은 경우는 완전 자본 잠식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의료 진단기기 제조업체인데 최근 3년간 이제 11억 원, 19억 원 이런 식으로 단기 순손실을 계속 냈고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젠큐릭스가 2021년에 한 10억 원, 2022년에 한 12억 원, 2023년에 한 8억 원의 대여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노바이오 라이프에 이제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시클레드라는 다른 이제 회사로 매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자회사에 돈을 쏟을 필요가 없겠네 하는 이제 이슈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제 주식이 젠큐리스의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 1월 말에 자회사 매각 대금 10억 원이 이제 유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10억 원으로는 사실 지금 현금성 자산이 3억 원이고 거기다 뭐 10억 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바로 지금 재무 구조가 바로 개선될 그런 여지는 사실 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 조달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젠큐릭스는 연내 이제 전략적 투자자랑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이제 추가 자본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매각을 해도 사실 자회사를 매각을 해도 시장에서는 두 번의 상한가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재무 구조로 바로 뭔가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자금 조달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되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물론 상장 당일에는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만은 그 다음 날부터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온코크로스랑 파인메딕스가 이달 각각 이제 18일, 26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10%씩 급락을 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20일에 상장한 듀캠 바이오라는 곳도 5.42%, 그리고 19일에 상장한 온코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4.67% 이제 각각 지난주에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첫날에는 대부분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바이오 주식이 좀 강세를 보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부진했던 상황에다가 최근 이제 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좀 더해지면서 기업 공개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 플랫폼 업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 공모가가 7,300원이었는데 22.74%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뭐 한때 97.95%까지 이제 오르기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첫날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주가 다음 날부터 6거래일 연속 하락을 지속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듀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장 첫날 장중 한때 76%까지 올랐지만 뭐 2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 26일에는 뭐 잠깐 올랐고 그리고 다시 금요일에는 이제 5% 가까이 하락을 했고 뭐 지금 현재는 지금 공모가랑 근접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에 코스닥 지수가 한 1.89%, 2% 가까이 급락한 상태였는데도 이제 장중 한때 더블이라고 26,100원까지 올랐습니다. 공모가가 13,000원이었는데 이제 공모가의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 날까지도 이제 회사 주가는 좋았지만 24일부터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종가는 15,700원대로 그때 당시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만 뭐 급등락이 있다라기보다는 최근 한국 증시 자체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실적에 지금으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무구조가 안 좋은 제약 바이오 쪽은 특히나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석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채와 국채금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먼저 국채란 무엇일까요? 국채는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이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때 이자가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국가는 기업이나 지방정부에 비해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적겠죠?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상대적으로 이자율도 낮습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왜 중요할까요? 국채금리는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주는 이자율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기준금리처럼 작용합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대출 이자도 오르고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나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금리는 세계 경제의 건전성 지표로 이용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고 미국 국채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의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뺀 값을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기채의 국채 금리는 단기채 국채 금리에 비해서 높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가 불안정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고 단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단기채의 금리가 장기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이 국제금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에 관한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마지막 거래일 빨간불 켠 대한민국 증시, 일본 증시 특징주 가와사키 기선, 한국 증시 특징주 셀로메드입니다. 자, 다우존스랑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지수는 전부 하락세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77% 하락세였고요. 61선에 가로막혀서 일단 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나스닥은 4대 지수 중에 일단 많이 빠졌네요. 제일 1.49 빠졌는데 이제 다우는 61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1선이 여기 있죠. 지금 일단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빠졌네요. 1.11. S&P 500은 지금 1.11로 나스닥보다 덜 빠졌지만 나스닥은 21선 위에서 조정하고 있고 S&P 500은 21선 아래에 있죠. 위치상으로 나스닥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보면 SK 하이닉스랑 똑같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인텔 같은 전통적인 반도체 업체들은 주가가 지금 이런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두 번째 하락 갭은 하나 메웠네요. 그렇죠? 갭이 투갭이 떨어졌는데 두 번째 갭은 일단 3일 만에 메웠습니다. 투갭의 의미가 일단 두 번째 갭의 의미는 별로 없어졌고요. 반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인, 이 첫 번째 하락 갭이 문제겠죠. 2만이라는 마디지수대와 이 하락 갭이 이 관건입니다. 지금 19,984.32, 2만 선에 거의 다가서는 흐름이죠. 저항이 이제 여러 가지 있죠. 2만 선이라는 마디지수대 저항이 있고요. 첫 번째 하락 갭의 저항도 있고 이 5일선과 21선의 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러 가지를 뚫고 올라가려면 이제 강력한 에너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 보베스파는 저점을 붕괴시켰네요. 자, 4일, 5일 동안 지금 지지를 받고 있던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해서 지금 120을 깨고 내려간 것 같은데요. 지금 그죠? 13,000에 13만인가 이게? 13만이네요. 13만 4,921.66. 2024년 10월 달이죠. 지수, 절대지수 이 수치 자체가 엄청 크네요. 밑 하단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 7만 8천, 대만, 인도죠. 인도도 7만 8천이네요. 브라질이 아까 2만 얼마였나? 인도가 7만 8천. 와, 이게 절대 가격으로는 수치가 높네요. 7만 8천으로 8만 대 8만. 자, 지금 저점 테스트를 지금 가고 있죠. 2024년도 11월 달에 76,802였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 브라질이 좋지 않죠. 상해는 일단 모습을 좀 만드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동평균선을 다 밀집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로 향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상해가 한번 뛸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심천이 상해에 비해 좋았었는데 지금 이 연말로 갈수록 조금 말렸네요. 일단 61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옴짝달싹 못하는 좁은 공간에 있죠. 자, 심천도 결국에는 한 방향을 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11선과 5일선에 저항이 있고 61선에 지지가 있죠. 그래서 어디론가 튕겨나갈지. 이게 결국 그런 거죠. 이게 동물을 움켜쥐었다가 개구리 같은 거 개구리. 청개구리를 움켜쥐었다가 청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미끄러워가지고. 어디로 튀어나갈지 지금 윗방향의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뒤로 갔습니다. 자, 지금 니케이는 니케이 4만 돌파했네요. 대단하네요. 언제 돌파했죠, 이거? 장대 양봉 나오면서 여기서 증명이 됐죠. 이거를 뚫으려면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서 폭발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24년도 10월 달과 지금 11월, 12월 고점에다가 4만 마디지수 때 이거 돌파하려면 그때 본전 심리도 얘기 드리고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고 올려면 본전 심리가 뭐예요? 이 자기 가격만 오면 팔고 싶잖아요. 다 물렸으니까. 뒤도 돌아보기 싫은 거죠. 이거야 뭐 2개월밖에 안 됐다고 치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심각하다고 했죠. 그게 10년, 20년 됐으면은 그거 정말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TS, MTS 다 지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이런 그 장대 양봉인데 10년, 20년짜리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10년 전에 물린 사람이 있는데 그걸 팔고 싶은 심리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난 시세가 아니면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고점을 돌파할 때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게 그런 작동 원리라는 거죠. 지금 이것도 지금 강력하게 돌파해서 4만까지 돌파한 다음에 지금 약조정하고 있죠. 자, 4만 153.70인데 대단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4만을 돌파하고 끝나네요. 일본은. 자, 뒤로 가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대만도 지금 뒤이어서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대만도 저 23,713.70 저거 뚫으려면은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니케이가 먼저 출발했고요. 대만이 지금 그 다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전고점 도전은커녕 전고점을 도전하려면은 지금 수세월이 걸립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전고점은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이 화면에서는. 그렇죠? 대만이랑 니케이는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 화면에 전고점이 보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전고점인데 이 전고점이라고 불리는 위에 전고점이 수개가 더 있어요. 한국은 지금. 이게 뭐 이거라도 돌파해야죠, 지금. 여기를 돌파하려고 해도 힘들죠. 지금 저기까지 가려고 해도 저 2,600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200포인트 올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니케이는 4만 원 돌파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전고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전고점이 너무 많은 거죠. 어디 뭐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까마득합니다, 저거. 자, 지금 원달러 환율 여기서 결국 치솟아 가지고 이 모습 그대로 급락을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물론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서 꼬리가 달렸는데 꼬리가 달려가지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니까 코스피가 반등은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망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달러 환율이 망가져서 무슨 뭐 쓰리봉 쌍봉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뭐 단순간에 다 갑자기 무너질 리가 없죠, 지금. 자, 지금 WTI도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이거. 그렇죠? 유가마저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유가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이거. 자, 외국인이 사고 있긴 한데요. 300억 사고 있는데 너무 적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300억 가지고는 택도 없죠. 지금 8천억, 4천억을 팔고 있었는데. 자, 과연 이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매도를 치고 있다가 이익 실현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있다가 이익 실현을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매도를 하고 있다가 공매도를 치다가 순매수를 하면은 이익 실현하는 거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매도가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면은 그렇죠? 뭐예요? 공매도면은 그쪽으로 쏜 거예요. 그럼 매수가 산 게 아니라 이익 실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4.95로 많이 빠져서 제일 특징적이네요. 테슬라의 지금 그 예상 배송 발표가 지금 곧 나오죠. 4분기. 그래서 그 전에 일단 테슬라가 하락을 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이 지금 1.56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자, 금융주 두 개가 지금 가장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결국 전고점을 돌파해놓고 $500에서 밀렸죠. $500를 앞대 두고 밀렸지만 아직 아쉬움이 없죠, 지금은. 자, 여기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까? 2022년도 고점. 이거는 아까보다 더 심하잖아요. 일본의 니케이 증시 지금 10월 달 고점 돌파하려고 강력한 힘 나왔죠. 2개월 정도의 매물. 이거는 2년 매물이잖아요. 2022년에 물렸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려가지고 못 팔았어요. 2년 동안 쳐다보기도 싫은 지겨운 시간을 거쳐가지고 딱 HTS 열었더니 자기 가격에 왔어요. 물론 종목별로 다 틀리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자기 가격에 왔단 말이에요. 2년 만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뭐 여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내 걸 만회하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2년 동안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바로 팔아버린다고요. 본전 심리 때문에. 2년 동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짜장면 가격이 500원에서 5,000원이 됐어도 물가 상승률 돌아보지도 않고 팔아요. 그게 본전 심리예요.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심한 거죠. 10년 전에 물렸던 사람들. 10년 동안 주식을 했을까요? 다 접었죠. 내가 다시는 살아있는 생전에 주식 투자 하나 보자. 이래놓고 10년 만에 만약에 자기 본전이 왔다. 그럼 뒤도 안 보고 팔죠. 순댓국밥이 500원에서 5만 원이 됐어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전 심리를 이겨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여기서 장대 양봉이 터진 거예요. 저걸 뚫으려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힘으로 뚫어낸 다음에 지금 좀 밀린 거죠. 본전 심리가 워낙 강해서 좀 밀렸는데 어쨌든 아직 상승이 끝나진 않았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귀주모태주도 아직도 지금 수렴형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수렴 탈피가 언젠가 지금 나올 건데 언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오는 경우에는 2,000 위안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CATL 우리나라의 지금 2차 전지
뭐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완전 다 망가졌죠. 지금 그 우리나라 2차전지 차트들은 어떻게 되면 저기 밑으로 가가지고 땅굴을 팠어요. 자, 근데 지금 CATL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게임이 이미 구도가 끝났어요. 지금 여기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증시가 결국 4만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달에 24% 올라가지고 11선까지 다 뚫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상승 추세 복귀해서 3,813엔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렇죠? 내년도 1월, 2월 사이에 아마 2024년도 3월달 고점에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는 거의 고점이죠. 자, 대만의 TSMC가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도 니케이 증시 지금 비해 안 좋죠. 대만 지금 가권 지수가. 그거는 지금 이 TSMC가 하드캐리라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별로란 얘기고, 니케이는 도요타가 지금 도요타 차트보다 니케이 증시 차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인 도요타도 지금 21선을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나머지들이 엄청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TSMC는 대만에서 외롭게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 해외 주식 중에서 일본 가와사키 기선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조선주가 좋은데, 자, 지금 3파전이죠.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남았어요. 조선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지금 뭐 지금 1000조국이라고 이제 1200조국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방위 산업에다가 1000조를 쏟아붓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약한 게 지금 해군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군의 군함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수할 지금 어떤 국가들을 찾고 있는데 결국 한국, 일본, 중국이죠. 근데 중국한테 안 주죠. 지금 중국한테 보세요. 이 뭐 반도체도 배제하고 드론도 배제하고 모든 걸 다 배제하고 관세 폭탄에 무슨 저기 흑연제인가 뭔가는 관세를 980%인가 매긴다고 하고 있질 않나. 그러면은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죠. 미국 군함을 수리하는데 미치지 않는 이상 거기다 미칠 수도 없는 트럼프가 중국한테 그걸 주겠어요? 중국이 만약에 미국 군함 그거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석해가지고 똑같이 본 따서 만들겠죠. 이지스함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뭐 이긴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안 주죠.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 남았네요. 일본하고 한국이 남은 것이죠. 일본하고 한국이 남았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하고 해운산업, 일본하고 한국의 조선하고 해운산업이 굉장히 융성하게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한미일 공조 하잖아요. 결국에 일본하고 한국 사이는 안 좋은데 한미일 공조라는 그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가서 어떻게 그 사이를 줄타기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 아무 더럽고 치사하고 이 역사적인, 그쵸? 하얼빈이라는 영화도 개봉하고 안 그래도 지금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가와사키 기선이라는 업체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옆으로 엄청나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또 새로운 구간이 열리겠죠. 지금 벌써 몇 달이죠, 지금? 거의 1년 동안 2024년도 내내 지금 행보했거든요, 이거? 만약에 여기가 돌파되는 순간 또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상승 N자에, 그렇죠? N자에서 여기가 지금 없죠. 이 연결고리가. 여기까지 완성되면은 영문자 N자 완성되죠. 근데 여기 이미 완성돼서 N자가 다 보이면은 이미 먹을 게 없어요. 그쵸? 영문자 N자가 완성됐는데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영문자 N자가 완성되기 전에 징검다리에서 매수를 해야 이쪽 라인을 먹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동사는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라이 벌크. 벌크는 이제 저기가 없는 겁니다. 뚜껑이 없는 배로 곡물이나 철광석 이런 것을 실어 나르는 배죠. 에너지 자원 운송, 제품 물류 및 기타. 드라이 벌크 부문은 벌크 화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우리나라의 뭐랑 비슷해요? 하림이 인수한 페노션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HMM이 있고 페노션이 있잖아요. 한진해운은 아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HMM이 있고 이 지금 하림에서 인수한 페노션이 있는데 페노션은 벌크 선사 위주고 HMM은 컨테이너 선사 위주예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선은 우리가 드라마나 뭐 저기 애국가 옛날에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그 박스, 컨테이너 박스, 거기 싣고 다니는 배고, 이거는 벌크선은 뚜껑이 없는 배입니다. 얘네는 지금 HMM이 아니라 이 페노션이랑 비교할 수 있겠죠.
지금 가와사키 기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품 물류 부분은 자동차 운반선, 물류, 단해 및 연안, 컨테이너선 사업을 다룬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선박관리, 여행사 및 부동산 임대로 구성되고 1991년 4월 5일에 설대여서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자, 이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조선 분야도 있네요. 조선과 해운사인데 요거는 해운사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분류를 하면. 자, 그래서 해운업도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좋다. 뒤로 가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조선업의 부흥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mRNA 메신저 리보핵산이 제일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 터치패널, 바이오시밀러, 뭐 선박수 평형자리장치, 비만 치료제, 의료 AI, 제대열 이렇게 치매 이렇게 나가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오로 묶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지금 강합니다. 오늘 바이오 쪽이. 근데 메신저 리보핵산 사실 너무 작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 셀루메드, 올리패스, 녹십자는 크지만 진원생명과학, 올릭스, 큐라티스, 에스팜 다 작습니다. 자, 이런 업체들인데 mRNA가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분류해 놓은 것들이 그렇죠? 여기에 뭐 저런 것도 많이 껴들잖아요. 테마도 많이 껴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금 잠잠해졌지만 지지난주까지는 다 대선 테마가 껴가지고 지금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분류하는 게 의미가 없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조금 대선 테마가 잦아들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업종 섹터 이 상승률 상위가 의미가 있는데 지지난주까지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그냥 다 인맥으로 엮였기 때문에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이오가 섹터 상위에 오른다고 바이오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바이오의 CEO가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데 대선 주자랑 대학교 같아서 동문주로 엮여버리니까 해석이 불가했었죠. 그때는. 그나마 지금은 그게 옅어졌어요. 일단 지금 mRNA가 오르는 게 지금 다시 코로나나 독감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소식이 나오는데 자, 셀루메드가 일단 상한가를 가서 대장주죠. 지금 우리 아재 백신 많이 하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랑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되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그 구조로 이루어진 백신이었고요. mRNA는 교과서에만 있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가 했죠. 물론 화이자는 큰 회사인데 모더나는 기자가 찾아갔더니 어디였어요? 무슨 대학교 안에 기숙사 같은 조그만 공간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설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RNA라는 거는 복사본이에요. 그냥 이 코로나라는 이 지금 코로나 질병이라는 요 도식도를 인간의 몸에다 강제로 주입을 시킨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애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싸워. 되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원래 백신이 위험한 거예요. 백신이 그 균을 넣는 거예요. 사람 몸에다가.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다 균을 넣는 거라니까요. 근데 균을 넣는 게 mRNA는 진짜 균을 넣는 게 아니라 균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써있는 이 서류를 갖다 넣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러면 사람이 그거를 저기를 해놨다가 훈련을 해놨다가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mRNA 백신이 셀루메드가 보기에는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이 막았던 어떤 질병 예방률 70%보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은 90% 이상의 예방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루메드가 mRNA를 중심으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요 신물질을 개발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오른 것은 그 mRNA 백신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기보다는 얘네가 뭐 셀루젠, 셀루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이런 것들 아니면은 미용 주사제 이런 것들을 요즘에 개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주들이 다 이래요. mRNA 백신을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딱 내놔가지고 시대를 흔들면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 지금 다들 아실 거예요. 맨날 mRNA 백신이 나올 것처럼 무슨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것처럼 내일 모레 그렇게 바람잡이 해가지고 주가만 엄청 급등시킨 다음에 임원진이 다 빼먹고 나오거나 전환사채 발행하고 튀는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엉망진창이고 그래가지고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면은 상장 실시심사 폐지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빵집을 인수하고 장례식장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무슨 육개장 팔고 있고 그러면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바이오에 연관된 거 하는 거는 화장품밖에 없어요. 바이오에 연관된 바이오 화장품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그나마 물론 빵을 팔던 뭘 하던 돈을 메꿔가지고 퇴출 안 당하는 게 좋겠지만 바이오를 그 주사업 목적으로 해놓고 솔직히 장례식장업하고 꽃 파는 거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관이 깊은 건 그나마 화장품 파는 겁니다. 자, 셀루메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래요, 차트가 이래요. 계속 내려가면서 이러고 있죠. 지금 이거 보세요. 영업이익 적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루덤이든 셀루젠이든 이런 거를 팔아서 캐시카우를 통해 가지고 버티면서 뭐 mRNA 백신을 하던 말던 그걸 해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재무제표가 셀루메드도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지금 가와사키 기선도 봤는데 조선이나 해운주가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한국만 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현상이란 것을 2025년에도 이해하면서 지금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새해 첫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 뿡뿡.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내년 시장,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책도 찾고 강연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렌드 분석이 중요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는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고 아시죠?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집필한 책인데 오늘은 공동 저자로 참여하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이혜원 트렌드 코리아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내년 트렌드 어디로 좀 흘러가는지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는지 돈의 흐름을 함께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오늘이라서 좀 다행이고 네. 요즘에 이제 시국이 좀 흉흉합니다. 네. 어려운 충격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잘 극복하고 내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일단 특히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동 저자로 참여한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콘텐츠 업계에서 계속 일했었어요. 예. 뭐 일반 레거시 콘텐츠, IT 콘텐츠까지 해서 한 16년 정도 일했었고요. 네. 트렌드 코리아 팀에 합류한 지는 2018년부터 그리고 또 공저자로서는 2020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박사님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책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도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연구 분석하셔야 되고 트렌드 코리아 2025를 편찬하면서 네. 어디에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 좀 트렌드가 트렌드다라고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트렌드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이 경제적인 흐름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소비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에는 여러 가지가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과연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어떠한 또 소비 물들로 나타날까, 이런 쪽에 집중하여서 집필을 했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많은 기업도 그렇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그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돈이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알짜를 좀 잘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네. 신년인데 2025년은 무슨 해인가 봤더니 푸른 뱀의 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뭐가 있나 해서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뭐 변화와 혁신, 성장과 회복,
또 위기와 기회 이런 게 또 네. 공존하는 거 보니까 최근 연말과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딱 봤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네이크 센스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한 의미를 또 분석해 주시죠. 네, 내년이 뱀의 감각. 네, 맞습니다. 네. 내년이 푸른 뱀의 해인데요. 사실 뱀이라는 게 모든 문화권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굉장히 교활한 악당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악당이 첫 번째 수하로 부리는 게 보통 뱀인 경우가 많아요. 네, 성경에서도 유혹을 한 것이 뱀이었고 해리포터에서도 볼드모트가 가장 데리고 다니는 것이 네기니라고 하는 여자 뱀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또 한편으로는요. 치유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의술의 신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도 뱀이 둘러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구렁이는 창고를 지키는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으로 무엇보다 섬세한 디테일을 캐치해보자라는 뜻에서 스네이크 센스, 뱀의 감각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뱀 꿈을 꾸면 또 좋다라는 얘기 네. 하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태몽이기도 하고 네. 뱀 꿈을 꾸면 또 부가 이제 얻는다고 해서 복권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나쁜 의미도 있고 이게 좀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푸른 뱀의 해는 좋은 일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격변의 시대이거든요. 예, 빨리 쫓아가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환경 변화를 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에는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사라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사실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뭐 지역,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이제는 좀 더 개인에 집중을 하고요. 또 개인이 가진 욕망이나 욕구에 집중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된 틀을 좀 없애는 네. 그런 상황으로 단체보다는 개인에 집중하는 네, 내가 더 맞습니다. 중요해지는 네. 해가 되겠네요. 책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단어로 설명을 하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저희가 첫 번째 단어로 제시드린 것이 옴니보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옴니보어가 원래 잡식성, 잡식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풀도 먹고 고기도 먹는 잡식동물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학적 의미로 쓰일 때는요. 여러 가지 취향을 가진 사람, 또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의 전형성, 뭐 나의 연령에 맞는다거나 세대에 맞는다거나 성별에 맞는 그렇게 기대되는 바를 행하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옴니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은 무엇보다도 틀을 깨는 고정되지 않은 그런 해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령 파괴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성별의 파괴도 있듯이 그거를 문화 사회적으로 좀 풀어본다면 어떠한 네.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본에서 네. 이제 유명한 프로게이머 팀이 계시는데요. 평균 연령이 67세시래요. 프로게이머인데 네. 너무 멋있. 네, 그렇죠. 예, 예. 이제 제2의 인생을 게임하면서 돈을 벌고 계신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면 반응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 하지만 게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반응성이 가장 필요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의 게임팀 마타기 스나이퍼스인 것 같고요. 예. 또 2024년을 강타한 노래죠. 마라탕우루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 예. 이 덕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 영상도 올리고 외국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이 노래로 영상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 노래를 만든 크리에이터가 2012년생 초등학교 6학년 친구거든요. 네, 어린이들의 문화가 예. 우리 사회의 대세 문화가 되고 그것이 글로벌한 K의 힘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자체가 연령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문화적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를 주도하는 연령들도 어린 친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보다 각기 정체성을 가지고 좀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도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떤 타겟팅을 정할 때를 보면 사실 연령 기준으로, 지역 기준으로, 성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또 접근하기 쉽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 기업이 주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사람들이 가장 잘 받아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욕망이나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사로잡을 수 있는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뭔가 사업 계획을 세우시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했던 인구 통계학적으로 남녀, 성별, 이렇게 나이 순 이렇게 줄 세울 게 아니라 각자가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심층적으로 파악해야지. 그리고 굉장히 고민할 거리는 더 많아지겠네요. 네. 독특성까지, 독특한 그런 면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저희가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방송이다 보니까 올 연말도 그렇고 내년 전망할 때도 그렇고 참 많이 했던 단어가 제가 생각하기로도 AI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봤는데 AI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뭘 봐야 될까요? 네. AI는 이제 우리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많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소비자들의 일상적 삶에까지 많은 AI적인 기술들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는 이제 페이스테크, 얼굴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무생물이 표정을 가지고 또 표정을 인식하고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여러 가지 산업적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데서 얼굴 인식하는 것은 충분한 기술이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거기다 더해가지고요, 출국 심사를 할 때 얼굴만으로 가능하다거나 또 K-팝 스타들 콘서트에 들어갈 때도 입장 시 얼굴을 들이댐으로써 나라의 정체성을 증명하거나 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이 모두가 다르게 생겼다 보니 그것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열리고 또 새로운 영역들이 열리는 이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AI 시대가 되면서 전략적으로 그 합종 연행이 많이 또 태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손을 맞잡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과 차량의 경계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구축하는 둘이 손을 잡는 그런 이슈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간에도 전략적인 제휴의 흐름들을 발빠르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트렌드는 내년도 이어지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공진화라는 단어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진화라는 거는 원래 생물학적인 용어죠. 두 개의 생물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진화하고 생존하는 것. 공진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는요, 비즈니스 기업들도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생존하고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미국에서는요, 먹거리에서도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전혀 다른 제품을 팔고 있고요. 또 P&G 같은 경우는 R&D 팀을 C&D, 커넥팅 앤 디벨롭먼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리서치라는 건 굉장히 비밀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G는 커넥팅, 오히려 연결하는 것을 통해 그 누구보다 빠른 기술로 가장 멋진 제품을 내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 못했던 지점. 그러니까 저 기업과 저 기업이 만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창성, 혁신성이 좀 발휘되면서 그게 또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으면 결국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어떤 전략적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를 돌아보면요.
K의 해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부심을 느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알려졌다면 그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뭐 K 반도체, K 조선, K 뭐 방산 그러니까 잘하면 다 K가 붙더라고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알렸던 해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좀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좀 이것도 나왔나요? 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K라는 것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요. 예. 우리나라를 기억할 때 외국분들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품으로 기억하기보다는 한국적인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라데이션 K라고 저희는 부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요. 여기까지는 한국, 여기서부터는 한국이 아님 이렇게 딱 끊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공진화 전략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많고 앞선 기술들이 외국의 기업들과 힘을 합치면서 더더욱 큰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고객 중에 무조건 외국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이 26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분들이 특정한 산업에 종사하는 어떤 노동자분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소비자가 되고 있고 그들의 선택이 또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 흐름을 결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서 그 아파트가 또 전세적으로 예, 다들 이제 흥얼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으면서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구나 이런 트렌드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사실 아파트가 굉장히 흥미로운 노래인 것 같아요. 예. 한국 가수와 미국 가수가 같이 콜라보를 했고요. 아파트 게임 자체는 우리나라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노래 가사는 그것도 전부 술자리 영어입니다. 게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고민이 사실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할까 말까. 예.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영상을 봤는데 외국 초등학교에서 이 노래를 틀어주니 모두 다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모션을 취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K라는 것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K적인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결국 비즈니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는 것이 물건을 얼마나 수출했는가에 더해서 우리나라적인 한국적인 것이 얼마나 외국으로 스며들고 있는가로도 그 가치 또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K 그라데이션 딱 그 이미지가 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K 그라데이션이 쫙 문들길 좀 바라보고요.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이제 오늘 한국 주식시장의 뭐 주가나 외국인 수급이나 업종 흐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받다 보니까 올 한 해에도 밸류 없이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나다움, 뭐 이런 밸류업을 시도하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개인의 삶이 중요해지는 2025년에는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밸류업이라는 게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가 사실 커다란 변화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본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무엇으로 밸류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할까라는 한 가지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집중하는 것도.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 가지를 찾기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 맞춤형 산업들이 뜨고 있어요. 네, 개인 스타일링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싶어를 떠나서 비즈니스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내가 멘토링, 코칭을 하는 것들도 단순히 조직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이 산업으로 이어져서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향한 자기지향적인 멘토링 코칭을 하는 네네. 그러한 사업들도 요즘 뜨고 있다고 그 하더라고요. 창업 소재로도 또. 네,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쪽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예. 의학, 미용 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강소기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인 1기업의 마인드로 좀 지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강소기업이라는 게 결국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감당 가능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는 기업들을 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개인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게 굉장히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더더욱 벼려내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밸류업하는 것이 2025년에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굉장히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 그리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박사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시니까 마음도 이제 푸근해지면서 용기를 좀 얻게 되는 것 같고 내년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겠네 이런 힌트를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의 그 상징적인 의미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트렌드 2025의 책 같은 경우에도 스네이크 센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인상적인 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좋은 얘기 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대처해야 될 부분도 말씀드린다면 기후 변화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사업도 사실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자꾸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 우리 산업의 역할도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 네, 기후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다시는 지구를 차갑게 만드는 일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변화하는 날씨에 얼마나 예민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즉 감수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조직의 역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 또 기후에 도움이 되는 것만이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산업을 얼마나 적응을 잘 시켜서 감수성을 높일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도 기후 감수성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그러면 그 박사님께서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특별히 내가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런 대목이 있거나 포인트가 있으면 한 가지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소비자 효능감이라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싶어요. 이제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소비 선택을 하고 또 요즘은 경험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메시지만을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효능감이라는 거는요,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이 만족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제 저희는 토핑 경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떤 본질적인 것들보다는 거기에 더해지는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것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을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고요. 센스 있는 단어네요. 토핑 경제.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토핑을 얹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누리듯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서도 특히 이제 C2C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역할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성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비 관련해서 효능감 말씀해 주셨는데 아보하 요건 또 어떤 뜻인가요? 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보통의 하루.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인데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아무 일도 없는 하루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또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또 좋은 일들을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보하 이걸 좀 기억을 하면서 내년도 열심히 일상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많아지면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좀 발전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연말 연시에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소중한 가르침을 책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져야겠다. 그리고 세심한 감각으로 내년도 투자
또 정보를 많이 알려드려서 좀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풍족해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세상의 트렌드라는 길,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명심하시면서 그 책의 내용 잘 또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2025 저자 이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셨고요.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뭐 경제 볼 때, 주식 볼 때, 채권 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걱정하는 게 환율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NH투자증권의 권하민 연구위원을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 충격이 굉장했잖아요. 뭐 오늘 살짝 내려가고 있어도 그건 향후 또 모르는 거라서 지속적인 리스크이긴 합니다. 근데 환율 충격 있었을 때 당국이 그냥 손 놓고 있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비 조치는 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 한국은행이 비정례 RP라고 해서 RP는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이거든요. 그걸 매입했다라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긴급 조치예요. 그래서 시장의 돈, 유동성을 이게 푸는 조치를 했다.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정부가 국민연금과 함께 외환 스와프 한도를 또 늘린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은행에서 달러 이런 부분을 이제 사고 팔 때 선물한 거래를 더 늘리게 한 거 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율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결과적으로요. 그런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그런데 노력은 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달러 지수라고 해서 기사 같은 데 볼 때 DXY라고 표기된 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요.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가 있었던 때인데 그때만 보면은 탄핵 전에는 이제 환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탄핵 끝나고 나면 환율이 또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내정,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이슈도 문제가 됐었지만 사실상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가 더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또 투자 전략을 함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달러 지수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하라면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는데 사실 2022년 말이었습니다. 이때 달러가 103으로 떨어진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달러 그 지수 DXY가요. 100에서 107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그라미, 이게 이제 108인데 이걸 뚫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만 하더라도 103인데 이게 이제 12월 19일이거든요. 108을 뚫은 이후에 지금까지 108선 위에서 움직인다. 뭐 잠깐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걸 좀 볼게요. 자, 그럼 트럼프 2.0 시대 우리가 마주할 텐데 1,500원 선 돌파 가능할까요? 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텐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12월 FOMC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한 상황이죠.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정책이 일단 고환율을 뒷받침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도 미국 성장률의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무역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달러 지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안화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중 수출 영향력이 그만큼 줄었는데 왜 위안화냐. 하지만 역시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라고 해서 이게 대리 통화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원화 계산할 때 중국 경제 아직까지도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피, 외국인 수급과의 연관성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 이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매력적으로 볼 요소가 당연히 아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내수가 위축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어쩌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다르게 가는 현상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투자에 대한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인즉슨 달러를 많이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달러가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원달러 환율의 하단과 상단의 밴드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요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시나리오가 좀 돼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연말이라서 거래가 쪼그라들고 있고 환율의 밴드가 굉장히 높은데 내년 1분기로 시계열을 좀 넓혔을 때 환율의 거래량은 약간은 좀 붙을 거고요. 지금까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환율의 상승 압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환율은 1,450원 이하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1,500원 선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서 이제는 고환율 시대를 우리가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1,500원 선 위협받는 이 환율의 움직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내년도 방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시장의 불안점으로 현재 작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원달러 환율이 또 오르면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약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출이 증대되는 기업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이 올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푸른뱀의 해 2025년도 저희가 더 발빠르고 지혜로운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